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 한 개 중대에 북한군 한 개 소대가 배치돼 있으며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지역에는 북한 소대가 가기 때문에 총알바지란 표현이 맞다고 김용현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생아 중환자실을 찾아서 자신도 이른둥이였다며 이른둥이 치료비를 2배까지 늘리는 등 6가지 종합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아재 개그 중에 붕어빵 속에는 붕어가 없다는 말이 있죠. 추억의 붕어빵이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붕세권이란 신조어까지 생겼고 지도, 새로운 레시피도 나왔습니다. 먼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용현 국방장관이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유용원 의원, 군사 전문 기자 출신이죠. 질의에 답했습니다. 앞서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도 지난달 유엔 안보리회의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한 바 있죠. 자, 김 장관 발언 이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갔죠? 예, 주 유엔 우크라이나 대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은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군복을 입고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그 병력들하고 섞여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 북한 군들이 어떤 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전투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건재를 유지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부대 체제를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단 밑에 대대, 그다음에 중대, 소대, 분대 해서 이것이 이제 일정한 어떤 임무를 부여받아 가지고 명령을 하달하고 다시 그 명령 이행된 것을 상부로 보고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이것을 이제 건재를 유지해서 부대를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부 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다 이제 상하가 일사불란하게 지휘계통을 통해 가지고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북한 군들이 전부 다 쪼개져 가지고 이런 부대가 하나도 없이 오히려 러시아 중대 속에 하나씩 소대식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제 북한 소대들이 무슨 일을 할 거냐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이 러시아로 봐서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앞에 돌격 소대로 이제 사용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알바지란 표현을 유용원 의원이 물어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전에는 이제 돌격 소대를 누가 했느냐면 제수들로 이제 구성된 스톰지라고 하는 스탐 뭐 옛날 말로 제트. 예, 스톰제트라고 하는 그 부대가 했는데 이제 그 제수들이 다 소진이 되니까 다 죽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의 일반적인 전투 수행 기술 자체가 수행 방법이 맨 처음에 이렇게 돌격 보병 보내가지고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지를 보잖아요. 어디서 총 쏘고 화력이 센가? 맞습니다. 어디서 총 쏘는지 그 위치는 어딘지 그걸 알고 나면 그걸 사람으로. 그렇죠. 그걸 사람으로. 그리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 드론 띄우고 포 쏘고 하는 거거든요. 만일에 북한군 소대들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 엄청난 희생이 뒤따를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총알바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예, 김열수 지금 실장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스탐제트라는 수인으로 구성된 러시아 부대가 다 소진이 돼서 그 역할을 북한 파병군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총알바지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김용현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 간에 무기가 오간 구체적인 상황도 설명을 했어요. 네, 지금 이제 북한으로 넘어간 것이 컨테이너 2만 개 분량이니까요. 이걸 이제 뭐 탄환으로 따지면 포탄으로 따지면 이게 무려 930만 발 분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이제 구체적으로 넘어갔는지를 이번에 이제 밝혔는데 170mm
그리고 240mm가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네. 170mm하고 240mm는 주로 북한이 우리 한국을 향해서 서울 불바다 얘기할 때 주로 많이 사용했던 네. 그런 이제 포들입니다. 주로 이제 170mm는 이제 사거리가 한 40km 나가고요. 240mm 신형 방사포 같은 경우는 발사관이 22개 있습니다. 아하. 이것은 한 60km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북한이 얘기하는 화성 11형 소위 말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죠. SRBM. 그렇죠.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데 이것은 이제 사거리가 400에서 한 800km 정도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KN-23, 24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화성 11형 가형. 이스칸데르. 예,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게 KN-23이고 이것이 화성 11-가형, 화성 11-나형이 북한판 에이테크금서 이런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넘어갔다는 아하.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이제 이런 것들을 주고 러시아로부터 뭘 받았느냐? 그러게 중요하죠. 대공 무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대공 미사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요격 미사일이죠. 네. 요격 미사일인데 북한이 공격용 미사일은 많은데 방어용 미사일은 없거든요. 그것이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드 계통, 아하. 그러면 천궁2 계통과 같은 러시아제 S-300, S-400이라고 하는 이 요격 미사일 체계, 요 방공 체계를 받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격이나 미군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대공 요격 미사일을 러시아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한다. 정확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장에 우리 군 참관단을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도 김용현 장관이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죠? 예, 그 김용현 장관은 우리 군 참관단은 파견해야 된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여전히 어제 국방에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파견단 논의는 참관단 파견 논의는 국방부가 주관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 말은 결국은 이게 국방부만이 아니라 외교부, 국정원, 국가안보실 이런 유관 기관 간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정부 차원에서는 어쨌든 이런 범정부 차원에서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주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네네. 군 참관단은 가야 하고 네. 그거를 우리 정부는 하고 있다는 걸 사실 논의하고 있다. 인정한 셈인가요? 뭐 그렇게 봐야죠. 네. 자, 그렇게 또 확인이 된 발언을 김 장관이 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 지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나왔나요? 예, 지금 이제 그 정부의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침은 변함이 없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황에 따라서 단계별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정책은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예.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특별사절단이 와서 갔지만 오고 가서도 이 이제 상황은 변함이 없다라고 보고요. 예. 단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만 이제 결정이 남았다라고 보는데 김용현 장관의 얘기는 만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안 도와주면은 나중에 한국에서 이제 정말 그 불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때 되면은 다른 나라가 다 이렇게 무관심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발 빼면 부메랑 된다. 그렇죠. 이것이 부메랑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지 않느냐. 이건 네. 국제사회와 우리 함께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트럼프 당선인 척과 물밑 교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정부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새 행정부가 미국에서 들어선 뒤에 물밑 조율이 결과를 구체적으로 나올 때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한편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약 20일 전쯤에 이런 보도했습니다. 파병된 북한군이 더 열심히 싸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상황과 맞물려서 그렇게 봤던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북한에서 탈북에 온 사람을 갖다 인터뷰했습니다. 네. 한 두 사람 정도를 인터뷰한 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핵심은 두 가지예요. 네. 여기에 이제 참전하려고 한다. 북한군 스스로가. 네. 그 이유가 이제 지금 북한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제대로 밥을 못 먹고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참전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차라리 것이 가자. 예, 네. 차라리 가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1970년대 월남전이 한참이었을 때 북한에서 베트남에 그러니까 월명을 위해서 공군 조종사들을 보내줬거든요. 네. 그래서 다수의 희생이 있었고 그 공군 조종사들의 희생된 사람의 묘비들이 여전히 지금 베트남에 있습니다. 하노이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종사 희생된 사람이나 그 가족들을 향해서 사실상 그때 당시에 그 김일성이가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참전 대가로. 참전의 대가로 그러니까 노동당 당원으로 가입도 시켜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나 하나 죽어 가족들을 살린다는 그렇죠. 건가요? 네. 신분 상승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참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 두 가지 얘기를 한 것이죠.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종군 기자를 보내서 상당히 이 우크라이나전을 깊숙이 취재하고 있는 언론이기 때문에 이 대목은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그런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하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표 간에 파병을 둘러싼 신경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It's a very simple question, and I think this council would appreciate a very succinct answer. Has DPRK deployed troops to Russia? The Treaty on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DPRK and Russian Federation is fully conform to international law and the UN Charter. Therefore, the DPRK will remain faithful to its obligation under that treaty. I thank you. That he represents a criminal regime, that he represents the regime that helps another criminal regime, and that by the end of the day, sooner or later, you and your leadership will end up in the dock. 네, 카메라엔 잡히지 않았지만 이 기자들의 눈에 잡힌 장면이 있습니다. 김성 북한 대사는 미국 대표의 돌직구 질문, 여기에 매우 당황하면서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우크라이나 대표, 지금 얼굴이 상당히 상기됐는데 김성 대사가 말할 때 눈을 계속 쏘아봤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로버트 우드 우선 미국 대사가 유엔 미국 대사가 격발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북한 김성 대사를 향해서 자,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다. 네. 간결하게 답변해달라. 네. 북한 러시아에 파병했느냐라고 딱 물었습니다. 돌직구죠? 예, 돌직구 질문이 나오니까 김성 대사가 이제 순간 당황을 했는데 이 머릿속에 입력돼 있던 논리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건 예. 뭐냐면 자,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우리 맺은 조약에 따르면 우리 그 관계에 대한 조약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그 의무를 말하자면 이행하고 있고 이 조약은 국제법상 또 유엔 헌장상 아주 합치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런 논리를 딱 폈습니다.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북러 그 조약의 핵심은 뭡니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한 나라가 타국의 침략을 받으면 네네. 침공을 받으면 우리 다른 타방은 모든 군사 원조를 포함한 모든 원조를 한다. 자동 개입 조항이죠, 예, 이른바. 자동 개입이 이제 핵심이잖아요. 네. 이 핵심에 따라서 결국은 그 얘기는 파병을 하고 있다는 걸 사실상 인정을 한 셈인데 여기에 이제 현장에 있던 그 우크라이나 대사가 바로 경고를 한 겁니다. 자, 당신 지금 북한 대사는 범죄 정권을 대표하고 있고 또 다른 범죄 정권을 돕고 있다. 당신과 당신의 지도부는 곧 법정에 머지않아 서게 될 것이라고 딱 부러진 경고를 했습니다. 네, 당신의 지도자는 김정은 말한 것일 거고요. 이 법정은 국제사법재판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 기소는 돼 있는데 이게 김정은을 처벌하는 단계까지는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죠. 한편 러시아의 침공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보려는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다크 투어리즘, 어둠의 관광이죠? 예, 좀 마음이 좀 짠합니다. 네. 이 얘기 들어보니까요. 우크라이나에서 한 10개 이 업체에서 이런 걸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이렇게 다크 투어리즘에 참석한 사람이 한 4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이렇게 전쟁 상황을 보려고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오는가 네. 이제 그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민간인 학살을 많이 했잖아요. 키우, 부차 뭐 그렇죠. 이런 데, 예. 바로 이제 키우, 부차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이제 데려가서 여기가 이제 학살의 현장이다. 그러니까 그런 학살 것들을 투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워 투어라고 그러는 네, 워 거죠. 투어. 예, 워 투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러시아에 대한 어떤 뭐 적개심이라고 할까요? 러시아의 빈도적인 어떤 처사 이런 것들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야 이것까지 이렇게 상품으로 팔아서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들어서 좀 착잡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몰도바까지 기차를 18시간 타고 가서 차로 들어간다는데 그런데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돈으로 1인당 한 37만 원까지 한대니까 예. 문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다. 예, 주로- 이미 저런 여행도 30명 넘게 다녀갔다고요. 그렇죠. 저게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주로 유럽 사람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몰도바로 가서 거기서 이제 기차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폴란드를 통해 가지고 폴란드 끝 국경선이 이제 우크라이나와 연결되니까 거기 아우슈비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쪽으로 이제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뭐 어디로 뭐 들어가든지 간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투어를 했다 이런 거죠. 네. 자,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리스크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더 강하게 전쟁의 스릴을 실감하려는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관광 상품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다 더 현재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선에 가까운 우크라이나 남부까지를 이제 관광하는 상품을 1인당 유로로 3,300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83만 원 정도 되겠네요. 비싸요. 예, 이런 돈으로 아무래도 더 위험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돈은 이런 판매하는 그런 여행사까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렇게 전쟁 범죄 현장을 둘러보는 이른바 다크 투어리즘 업체들은 이제 비난이 많이 오니까 그렇죠. 수익금의 일부를 우크라이나군에 기부를 하기도 한답니다. 얼마나 줄까요? 예, 뭐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도의적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이제 현지의 그 주민들은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저들이 버는 관광 수익은 우리들의 피가 묻은 돈이다.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남의 슬픔을 팔아서 관광을 하는 이런 곳에 오게 하느냐라는 반발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네. 자, 피 묻은 돈. 그 돈을 기부한다 한들 참 이게 돈이라는 게 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북한 관광을 간 러시아 유튜버가 평양의 지하철역을 둘러봤어요. 4개까지 허용하더라 이런 말도 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포착됩니다. 미제 언더아머 여러분 아시죠? 양쪽 방패 모양 로고가 찍힌 가방. 이거를 맨 북한 젊은이를 찍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자, 평양 지하철역 멀끔해요. 겉으로 보면 뭐 깨끗하고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모습을 이게 유튜버 러시아 관광 유튜버가 지금 찍은 건데 물론 허락을 했겠죠. 김일성, 김정일, 뭐 김정은 사진. 이 친구 얘기야. 이게 저 언더아머 가방이거든요. 잠깐 찍혔는데 저 장면이 지금 서방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설들도 보여줬습니다. 자, 언더아머 여러분 아시죠? 저게 찍혔어요. 실수인지 고인지. 자, 김정은이나 리설주, 김조혜가 외제 시계, 옷, 뭐 가방을 착장한 모습은 여러 차례 노출이 됐죠. 일반 주민이 미제 가방을 들고 다니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예, 뭐 김주혜가 그렇게 이제 외제를 치장해서 나서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막 그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이 뭐 학생 같아요. 한 남성이 저렇게 언더아머 상표가 있는 것을 메고 그리고 이제 또 후드를 예, 저 친구예요, 저거. 예, 후드를 언더아머. 그렇죠. 예. 저 후드를 또 썼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좀 아주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은 하긴 합니다. 근데 네. 모르겠습니다. 저걸 이제 누가 뭐 아버지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사줬을 텐데 저걸 이제 샀을 때 저것이 미제인지 알고 샀는지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이제 아주 젊었을 때 휠라라고 하는 그 운동화 이것도 이제 스포츠 용품인데 지금도 유명한 상품이죠. 이게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온 거는 그렇게 오랜 역사가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오래됐지만 그게 맨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 저게 뭐지 이랬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아마 뭐 부모가 누가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모르고 사가지고 왔는데 아마 저렇게 입고 다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모르고 샀을 수도 있고요. 저 노출이 지금 많은 구설을 낳고 있습니다. 이 북한 젊은이가 메고 있던 언더아머 가방, 저희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값은 그리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면 안 비쌉니다. 한 5만 원 정도 한다는데 속칭 돈주나 권력층 아들일 가능성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의 그 신권력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흥 부자들, 이른바 돈주라고 불리죠. 돈주와 그 가족들의 경우는 이와 같이 그 과시적 소비를 하면서 해외 브랜드를 착용하고 그것에 따른 많은 시선이 쏠리는 것을 오히려 즐기는 이런 풍조가 최근에 이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제품, 예를 들어서 뭐 아디다스, 나이키,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그 필라, 네. 뭐 이런 것들을 이른바 명품이라고 해서 서로 앞다퉈 사려고 하고,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스마트폰, 휴대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것을 구매하려고 하는 서로 경쟁적 노력이 그러니까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물건 순서가 저렇대요. 예, 해외 예. 명품 1번, 예. 중국제, 예. 개성공단 제품, 예. 그다음에 북한 거. 예.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마지막 북한 거 가기 전에 우리 개성공단에서 만드는 그 북한의 그 개성공단 제품이 세 번째를 차지한다는 그게 동메달 정도는 예, 된다네요. 동메달 정도 되고, 그리고 북한이 이제 해외 브랜드를 갖고 임가공해서 파는 요것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순위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언더아머는 당연히 일본에 해당되는 거예요. 스위스에 유학을 몇 년 했죠. 김정은은 치즈도 스위스제 예멘탈 치즈만 먹는다고 하고, 시계도 뭐 스위스제로 전부 감고 다닙니다. 자, 이 스위스 사랑 어떻게 봐야죠? 예, 뭐 저는 시계에 대해서 별로 욕심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아주 그 우리 일반 국민들이 차고 다니는 시계 저도 차고 다니는데요. 시계 값이 이렇게 비싼 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IWC의 명품입니다. 예, 저게 1,400만 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싼 게 그래요. 네, 그런데 저걸 좀 유심히 보세요. 저 장면이 뭔지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저게 2020년 10월 10일 날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입니다. 네. 그래서 저 때가 이제 저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잘 못했다면서 눈물 흘리면서 저 시계가 노출됐는데, 그때 노출된 저 시계 값이 1,400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모바도 시계 아주 예. 매니아고, 그리고 이설주도 또 스위스제 커플 시계 좋아합니다. 네, 파텍 뭐 필립. 필립이라고 하는 거, 그는 뭐 2억 원짜리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회장들 있잖아요, 재벌들. 네. 그 사람들 얼마짜리 차는가 이렇게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했는데 30만 원짜리 차는 분도 있고요. 이제 기껏 많이 가봤자 이제 한 2,300만 원짜리 그 정도 이렇게 차더라고요. 노출된 게 그렇겠죠. 그렇죠. 네. 아이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네. 그분들도 늘 이제 이렇게 그 미디어에 항상 노출될 수 있는 걸 이제 감안하고 차고 다니지 않겠어요. 네. 그런 거 보면 김정은이가 얼마나 사치하고 있는가 하는 특히 것을 스위스제. 알 수가 있죠. 네. 네. 어린 시절에 봤던 유럽의 모습, 아마 그게 각인되지 않았을까. 김정은의 아내, 딸의 명품 핸드백과 재킷도 계속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김정은의 절친인 그 악동 로드먼 있잖아요. 데니스 로드먼. 예. 로드먼의 증언에 따르면 리설주도 그 구찌, 베르사체 이런 명품들을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설주의 명품 패션을 보고 북한의 많은 여성들이 똑같은 명품을 사지는 못하더라도 네. 어떤 유사 짝퉁, 그러니까 짝퉁을 구입해서 나도 차고 다니는 이런 그 짝퉁 패션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구찌나 베르사체를 진품으로 구할 수 절대 없잖아요. 네. 그런데 갖고는 싶고, 네.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어오는 짝퉁이라도 구하자. 예. 짝퉁 값도 만만치 않겠죠. 아, 그럼요. 짝퉁도 만만치 않고, 그다음에 이제 리설주만이 아니라 그 딸 김주에도 갖가지 그 명품 자켓, 모피 이런 것들을 착용한 것이 그 만천하에 사진으로 이제 나와서 구설을 타기도 했습니다. 네, 250만 원짜리 명품 다운 재킷, 핑크 모피 이런 것들이 노출이 돼서, 야, 우리는 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딸 안목의 주에는 저런 것을 아주 감고 다니는구나, 이런 구설이 이미 난 바 있습니다. 자, 유엔의 대북 제재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이 문제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북한의 밀수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이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위반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다른 수법을 통해 가지고 이걸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3자 명의로 이제 이걸 사 가지고 이 뭐 김정은한테 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사 가지고 중국으로 보냈다가 뭐 일본으로 보냈다가 러시아로 보냈다가 이제 뭐 북한으로 가는 마이바흐 있잖아요. 벤츠 마이바흐. 네, 그 마이바흐 같은 거 2대가 김정은이가 타고 다니는 거 가끔씩 우리가 봤는데 네네. 그것도 이제 이런 수법을 통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넉 달간 그 5개 나라를 돌렸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제 네. 그게 뭐 한국까지도 왔다가 갔으니까 그만큼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추적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게 다양한 수법들이 이제 동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저렇게 사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세탁을 하니까 네. 웃돈을 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또 할 때마다 이제 웃돈이 좀 들어가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불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다 이제 웃돈이 붙으니까 10%만 하더라도 110만 불, 뭐 15%면 115만 불 이런 식으로 붙게 되는 거죠. 네. 2019년 김정은의 벤츠는 말씀드린 대로 넉 달간 우리나라도 거쳐간 걸로 확인이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감쪽같이 선적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5나라를 거쳐서 수입을 해갔다. 참 대단한 사치품 일수입니다. 김정은 일가의 사치품 구입은 노동당 39호실, 태영호 전 의원 민주평통 사무총장이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여기서 전담을 한다고요? 예, 이제 39호실이 왜 중요하냐면 39호실은 1974년도에 김정일이가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계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제 공산주의에서 성계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 세습이죠. 근데 자기가 이제 세습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당 간부들, 군 간부들 이게 이제 구워 삶아야 되는데 네. 그렇게 구워 삶으려고 하면은 결국은 선물 정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전담할 것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39호실이고요. 이 39호실은 북한의 경제를 제1경제, 제2경제, 제3경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2경제가 군수경제고 제3경제가 바로 궁중경제입니다. 궁중.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김정은의 통치 자금 전체를 관할하는 것이 바로 이 39호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이 사치품을 사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갈 때는 외교관 신분을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사가지고 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기 39호실이 가지고 있는 외국 기업소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네. 양복지도 이탈리아, 영국의 최고급 600수 이런 거 원단만 갖다 쓴다고 합니다. 그 인민복이 그냥 인민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을 통한 북한의 해외 사치품 수입 올 들어서 급증했다고요? 예, 이제 그 국회 외통위의 그 윤상현 의원이 중국의 해관, 우리로 치면 세관이죠. 그 해관 총서의 올해 상반기 통계를 이제 분석한 결과인데요. 북한의 그 대중국 수입 품목이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 꾸준히 증가했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김정은의 선물 통치에 주로 사용이 되는 아까 우리 그 시계 언급했잖아요. 이 시계 수입의 경우 올 상반기에 1,072만 달러, 그러니까 한 143억 원어치가 수입이 됐는데 이거는 전년 대비 전년 1년을 전체 통틀은 액수보다 훨씬 이미 초과한 숫자가 올 상반기에 수입이 됐고, 또 코로나 봉쇄 기간 동안이었던 2021년과 올해 상반기를 비교해 볼 때 주류의 경우는 200배, 화장품은 20배, 가죽 제품은 무려 60배로 수입 규모가 증가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저 돈을 조금만 옥수수 수입 같은 데다 쓰면 북한 변방지대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참,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김열수 실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생아 수가 반등 추세로 확고하게 돌아섰다는 반가운 소식이 나왔죠.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이른둥이를 전담하는 병동을 찾아가 이른둥이 종합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나도 이른둥이였다는 깜짝 고백도 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금이고 2.3kg 이른둥이로 태어나셨구나. 그래서 나이를 보는 마음이 더 각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홍종선 데일리안 선임 기자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보신 대로 윤 대통령 28일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는 국내 최초의 자연 임신 5쌍둥이. 9월에 태어났고 지금 병원에 부모와 함께 있습니다. 여기를 갔죠? 맞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에 가서 이 5쌍둥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름도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새힘, 새찬, 새강, 새별, 새봄이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낳느라고 고생하셨다. 부모도 격려하고 낳은 뒤에 이 아이들이 거의 막 1점 몇 킬로대로 태어났잖아요. 1.5kg 요 정도. 그러다 보니까 근데 건강하게 잘 키워주고 있어서 감사하다. 의료진에게도 감사 말을 전했는데 뭐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얼굴만 본 게 아니라 이 부모와 의료진과 이렇게 이른둥이를 키우려면 뭐가 어렵습니까? 이런 현장 간담회도 개최했다고 그래요. 예전엔 사실 우리가 미숙아라고 불렀죠. 근데 그렇죠. 이름이 예뻐졌어요. 이른둥이. 그러니까 40주가 보통인데 그 38주 이내에 태어나거나 몸무게가 2.5kg가 되지 않는 이런 아이들을 이른둥이라 하는데 우리 이 5쌍둥이는 다 이른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른둥이 말고 또 다른 가정에서 이제 2돌을 맞은 새쌍둥이도 있는데 이 5쌍둥이 또 새쌍둥이에게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한복도 대통령이 선물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몰랐고 사실 깜짝 놀란 얘기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가 좀 됐죠. 윤 대통령은 본인이 2.3kg 미숙아였다. 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하셔서. 자, 칠삭둥이. 어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얘기하면서 한명회 얘기를 했었는데 한명회가 바로 칠삭둥이였다는 역사 기록이 남아있지요. 5쌍둥이에 대한 애정을 전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로 2.3kg 이른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는 마음이 더 각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힘이, 새찬이, 새감이, 새별이, 새봄이 이 5쌍둥이 부모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어려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또 아이들 이렇게 안전하게 잘 키워주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언급에 이어 바로 현장 간담회가 있었고요. 윤 대통령은 의료진, 다둥이 부모 이분들로부터 애로도 듣고 건의도 경청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일단 4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고위험 산모라든가 그리고 고위험 신생아 이제 한 병원, 한 의료기관이 전담하기엔 무리가 있다. 네. 그래서 여러 병원이 연계해서 서로 좀 병상 정보도 공유를 하고 의료진이 역할 분담 체계도 좀 만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렇게 이른둥이로 태어나면 수개월간 인큐베이터 안에서 있다 보니까 집중 치료 받다 보니까 사실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료비 지원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기 병원에 있을 때까지는 좋은데 태어나고 나면 이 부모들이 아이는 많은데 아직도 인큐베이터에서 나왔다 그래도 좀 불안한데 그렇죠. 막막해요 하면서 퇴원 후에 어떻게 좀 이 의사하고 연계해줄 수 있는 지속적으로. 네, 그렇죠.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고요. 마지막 4번째는 이 아이들이 일찍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뭐 사실은 지금 신생아 가정에 가사 도우미를 신생아 관리사를 나라가 보내줘요. 네네. 그런데 보내주려고 하는데 이미 병원에 있죠. 지금은. 아하. 근데 태어나고 나면 그 기간이 지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 출산일이 아니라 출산 예정일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 이른둥이도 혜택을 복지 혜택 받을 수 있게 그 기준을 바꿔주세요. 이런 4가지 정도의 건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 즉석에서 이들 건의에 대해서 화답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부터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엄마와 아기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부터 먼저 만들겠습니다. 쌍둥이를 낳아 키우는 유혜미 저출생 수석이 이른둥이들을 위한 6가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죠? 예,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얘기하면서 이른둥이 맞춤형 대책을 내놓은 건 이제 우리 정부가 처음입니다. 네. 예, 처음인데 이 첫 번째로는 의료비의 지원 한도를 최대 2배로 인상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이른둥이의 고난이도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 저게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우선 첫째로 그 아까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이른둥이의 경우는 장기간 입원이라든지 이게 그 양육 비용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그 의료비 지원을 현재는 최대 1천만 원까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거를 2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 이것을 우선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겠고 바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 고난도 의료행위 즉 1.5kg 미만의 아주 그 소아를 대상으로 할 때는 사지 접합술이라든지 인공 판막 치환술 듣기만 해도 의료 지식이 없어도 얼마나 힘들까 예, 싶어요. 상당히 고난이도의 이런 의료 행위가 수반이 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이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해 줌으로써 의료진을 위한 보상도 강화하겠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대책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참 이름이 예쁜데 입에 잘 안 읽는 말입니다. 계속 써봐야 되겠어요. 이른둥이. 이들을 위한 인프라도 여러 방면으로 좀 강화하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고위험의 산모 신생아를 전문으로 보는 중앙중증 모자 의료센터 를 이제 내년 3월까지 2개소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권역별로 분만 의료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응급분만 또 고위험 신생아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치료에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했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신생아 보건복지 서비스 수혜 기간을 현재는 실제 출생일서부터 기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출생 예정일로부터 그러니까 좀 더 늦어지는 이 출생 예정일로부터 기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 수혜 기간이 좀 늘어나겠죠. 그렇네요. 늘어나서 네. 충분한 제때 서비스를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 이른둥이의 퇴원 이후에도 한 3년간 그 의사, 간호사 등의 전문가들이 추적 관찰을 하는 이런 그 서비스 기간을 현재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 국한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걸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 이것이 네 번째. 로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인데 이제 추진이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거죠. 최근 배우 정우성 씨의 아들 출생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비혼 출생아와 관련된 대통령실의 발표도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결혼과 출산이 좀 분리되는 의식의 변화도 있지만 이 국가가 직접적으로 저출산의 대책으로 꼭 부모가 되어야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비혼 출산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네. 요번에 이제 밝힌 게 우리는 원래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이 남녀 간의 여러 상황이 있어서 결혼하지 않고 낳는 아이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더 보완할 부분이 뭐냐 이걸 더 살펴보라고 한 거다 하면서 이미 육아수당이라든가 부모의 급여라든가 육아휴직이 이미 이 부부 기준이 아니라 아이 기준으로 되고 있다. 네.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재밌고 맛있는 얘기 좀 해볼게요. 요즘 다시 뜨는 붕어빵 가게. 그런데 좀처럼 찾기가 어렵죠. 그러자 붕어빵 지도, 붕어빵 앱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영상 보겠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붕어빵. 이제는 대한민국 대표 국민 간식이 되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국화뜰에 찍어내면 국화빵, 붕어틀에 찍어내면 붕어빵이 되는 이 풀빵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것은 바로 1930년대였습니다. 이런 우리의 붕어빵은 가난했던 시절 끼니를 잊기 어려웠던 이들의 줄임배를 채워준 대단히 서민적인 길거리 음식이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저 붕어빵 속에 붕어는 없죠. 원조는
일제 감정기로 거슬러 가야죠. 그렇습니다. 붕어빵에도 족보가 있다라는 책을 보니까 이 엄마를 서양의 와플로 해서 아빠를 동양의 만두로 해서 일본에서 한 1930년대에 도미 모양의 그 잉어빵을 만들었던 게 이제 시초라고 하는데 다이야끼. 네, 다이야끼였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그 1950년대에 밀가루 원조가 들어오면서 이제 서민들의 간식으로 혹은 주식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속에 파당금이 들어있지 않았고 밀가루만 묽게 써서 네. 이거를 이제 저 그랬죠. 틀에다가 구워서 소금을 뿌려 먹었다고 해요. 네. 노동운동가였죠. 전태일 열사는 이 어린 여공들이 밥 끼니도 못 먹으면서 이런 노동, 강도 높은 노동하는 걸 보고 자신의 차비를 헐어서 이런 풀빵을 국화빵이었겠죠. 사줬다고 합니다. 네. 자, 요즘 거리에서 그런데 붕어빵 노점상, 붕어빵 가게 찾기 참 어렵습니다. 재료비 때문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올 11월 21일 기준으로 대표적인 재료가 이제 아까 팥 나왔는데 팥을 가격을 보면 40kg 기준으로 따질 때 44만 4천 원에서 68만 2천 원으로 1년 사이에 무려 53%가 올랐어요. 엄청 올랐네요. 예, 이렇게 그 오르다 보니까 이제 붕어빵 한 마리에 요즘은 1,000원. 우리 보통 붕어빵 포장마차 지나가면 1,000냥에 3마리.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많이. 옛날 얘기예요. 예, 이제 이런 이 말, 그래서 서민 간식이다. 이 말은 어찌 보면 옛날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싶은데 이렇게 그 팥이 이제 올해 파종기에 엄청나게 내린 그 폭우 때문에 팥 가격이 올랐고 게다가 또 지금 밀가루, 식용유, LPG 이런 그 재료 또 원료 값이 다 오르면서 이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가격이 올랐다고 이렇게 서민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이것을 무한정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진이 별로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붕어빵 가게들이 이제 문을 닫는 게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찾는 사람이 갑자기 요즘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 발빠르게 붕어빵 지도, 붕어빵 앱, 또 붕세권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역생활 플랫폼 당근에서 내년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시즌 한정으로 운영하는 건데 사실 한 3, 4년 전부터 당근에서 원래 뭐 군고구마, 어묵까지 합해서 겨울 간식 지도 앱이 있었어요. 네.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붕어빵을 많이 찾고 붕어빵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아예 붕어빵에 한정해서 했는데 고객 각자가 우리 동네 여기에 붕어빵 가게 있어요. 여기 뭐 단팥이 많아요. 슈크림 붕어빵 맛있어요. 이렇게 다 올릴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다고 해요. 이걸 보고 우리 동네는 없는데 저 옆에 동네에 있구나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소비자가 만들어가는 붕어빵 맵입니다. 네. 자, 저도 산책할 때 동네 붕어빵 가게에 들러 두세 개 사 먹는 게 요즘 큰 취미가 됐습니다. 요즘엔 팥앙금 말고도 소가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자, 그림만 봐서 잘 모르겠어요. 요즘 대세 붕어빵이 뭡니까? 팥크림이냐 슈크림이냐 이건 옛말이라고 해요. 네. 뭐 김치도 들어있고요. 약과도 들어있고요. 뭐 불닭도 들어있고 또 약간 서양 쪽 냄새 나는 걸로 하면 뭐 콘치즈라든가 크림새우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고 심지어 겉에가 크로아상처럼 된 것도 있고 페스츄리처럼 된 것도 있다고 해요. 많네요. 정말 네 그야말로 다양해졌고 쪼꼬 그 잼이죠. 뭐 누텔라 들어있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다양해지면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이 붕어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붕세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붕어빵에도 고급화가 필요하고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코드를 녹여 넣어야
잘 팔린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오마카세에다가 뭐 소고기를 합하면 우마카세다, 커피를 여러 커피 마실 수 있으면 커마카세다 그러잖아요. 요새 뭐 이모카세도 있잖아요. 네, 북마카세가 나왔다 그래요. 근데 음식점에서 하는 건 아니고 게스트하우스에서 2시간 단위로 이제 젊은이들이 서로 모르지만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서 파티하듯이 이렇게 만나고 파티하는 데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붕어빵을 제공해주는 그런 북마카세도 있고 세상에 붕어빵 3인조 걸그룹도 나왔다고 그래요. 붕어 유랑단. 네, 근데 붕어빵 노래 부르는 건 아니고 여기로 와주세요 하면 백화점도 가고 뭐 마트도 가고 심지어 재즈 페스티벌 뭐 이런 음악 공연장에도 가서 이 3인조가 재밌게 맛있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붕어빵을 판다고 합니다. 네, 우리 붕어빵 해외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다음에 또 붕어빵 얘기 또 다룰 때 전해드릴게요. 박성원 의원, 홍종선 기자님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말과 일요일로 11월도 끝납니다. 올해 달력도 딱 한 장이 남게 됐는데요. 꼭 마무리해야 할 일이 뭔지 차분히 생각하시는 주말과 휴일 되셨으면 좋겠네요. 12월 2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